66개의 키워드라고 하는 부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이 서양에만 해도 1년에 2,500종류나 나온대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리더십 책은 읽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이런 비아냥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현실도 그렇고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우리 정치 상황에서 리더의 자질이라는 문제, 그리고 리더가 리더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역사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6개의 키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워밍업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우리 3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유명한 말 가운데 요 세 가지가 제가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벽이 아니라 문일지도 모른다. 어딘가로 통하는 게이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고요. 또 불경기를 핑계 삼으면 인생 절반이 핑계거리다라고 하는 재미난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100% 내내 호경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쭉 되돌아보시면은 거의 절반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경기를 핑계대기 시작하면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핑계만 대다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번에 3기부터가 저희가 수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꿈도 수첩에 적으면 계획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한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이 메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쓸 수도 없고, 그죠?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목욕탕에 나오고 나면 싹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도 수첩에 적으면 계획이 된다. 멋있는 말입니다. 리더십 66계명은 오늘 들어가는 말 워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1계명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린 바와 같습니다. 리더십의 역사를 통한 리더십 공부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또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다 보면 이제 오른쪽 책꽂이에 제가 낸 리더십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도움을 위해서 저 책을 내가 지금 서점보다 더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판매를 해달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돼지에다가 돈 넣으시고 책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는 저는 3련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3련이라는 거는 첫 번째, 리더는 훈련해야 된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 훈련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단기간 내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살아나가면서 훈련을 겪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게 되면은 리더로서 거듭나는데 훨씬 더 좋은 약이 된다. 이 시련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도 결국은 이 리더가 리더답게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훈련과 시련이 겹치게 되면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과 시련과 단련을 저는 리더와 리더십을 기르는 3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의 함수 관계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훈련을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이 연수 가가지고 한 며칠 연수하고 온 그걸로 훈련 다 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훈련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적 훈련은 단련과 고무망치를 얻게 됩니다. 왜 망치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리더는 망치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제가 리더의 망치라고, 쇠를 두드리려면은 망치가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솜방망이, 그 다음에 고무망치,
실현 훈련, 지속적 훈련이 합쳐지게 되면 단련이 되고 나무망치를 얻으시게 됩니다. 실현, 단련, 훈련, 지속적으로 훈련이 겹치게 되면 쇠망치를 얻게 되고, 훈련, 실현, 단련, 훈련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황금망치를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66계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황금망치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지만은 세상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과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진단할 수가 있고 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요즘 특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발전 가운데서 가장 쌍수를 들고 환호성을 올렸던 게 뭐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필름 카메라,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뭐 흑백 필름 카메라를 어디 중국 답사 갈 때마다 3개씩 들고 다녔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해방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저는 제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계돼 가지고 저 딥시크가 난립니다. 그래서 딥시크 소개를 잠깐 하고 저 딥시크의 검색 기능, 그 다음에 정보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특히 인문 분야에 있어서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말로 심도 구색이라고 합니다. 딥이라는 것은 정도를, 깊이인데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심도라고 표현을 했고, 시크는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최근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계되어 있는 용어들이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하니까 생각나는 게 인공지능 뭐가 생각나세요? 이세돌이 바둑 둘 때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인공지능하고. 그때 나온 개념이 뭐였습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심화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죠? 예. 그리고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의 프로그램 일부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그래서 딥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사마천님 말씀하신 호학심사라고 하는 저 4글자로 압축이 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그 뒤에 4글자가 더 딸려 있습니다. 심지기의라고 해서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명언을 2200년 전에 남기셨습니다. 그게 호학심사입니다. 딥싱킹입니다. 딥시크는 앞으로 딥싱킹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심화학습입니다. 딥러닝, 그 다음에 심층 호학심사, 그리고 딥시크 그 단계가 지금 와 있고, 이 딥시크를 개발한 회사는 항주 심도구색 인공지능 기초기술 연구유한공사 양문봉이라고 하는 85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딱 40살 젊은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소스를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기술을 전부 다 공개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기술을 모두 다 공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문제는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개발하는데 보통 수백억 달러씩 들어가는데 500만 달러밖에 안 들었다는 게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고방식을 달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거는 저장장치, 그 다음에 중앙집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어를 집어넣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전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답을 내는데 얘는 분야별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로 갔어요. 그래서 의학을 물어보면 의사한테 물어보면 될 문제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도 훨씬 더
수백 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40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저에 대한 검색 있죠, 그죠? 저 검색 보시면은 사마천 사기 연구자 김영수에 대하여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챗 GPT가 대답한 내용이고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그 뒤가 딥시크가 대답한 겁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해왔던 제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TV 출연 쫙 거의 정확하게 90% 이상 정확하게 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지금 다운 못 받게 막아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찍 저는 저거를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리더들은 과연 어떤 훈련과 어떤 공부를 거쳐가지고 정말로 참다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3기 아카데미 제 강의의 오프닝 강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사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은 죽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유별나게 우리나라 분들이 죽는 이야기 하면 어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수없다 그러고 막 야단을 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야단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죽는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죽음에 과연 어떤 준비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고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천구의 명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스티븐 코비라고 여러분들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8가지 습관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명자가 있습니다. 양반이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신은 그 원칙들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냐라고 하니까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스티븐 코비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정치적 순환을 얘기를 합니다. 뭐 안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향시키려고 무던 애를 썼죠. 뭐 고문도 과하고. 그랬더니 안기부 정적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한 번만 죽으면 된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협력하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 100번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박사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당신 책에다가 직접 수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밀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위인들이 살았던 삶, 또 그들이 삶과 죽음의 직면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가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마천은 48살에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한 분입니다. 억울하게 황제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혔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모반죄,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2200년 전에 48살은 다 산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이 이미 지난 나이예요. 사마천이 가장 고뇌했던 지점은 공영을 자청하다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죽을 확률이 80%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서 사마천이 극한적인 용기와 결단으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살아남아서 완성한 책이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실 사마천에 관한 이야기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의 선택은 위대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참다운 용기에서 비롯된 처절하고 장엄한 선택이었고, 그런 선택이 역사서를 남기게 만든 원동력이 됐고, 결과적으로 사마천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사관을 낳게 만든 원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1계명,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례, 그 다음에 말씀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이게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스티븐 커비 박사는 삶은 경력이 아니라 사명이다. 모든 교육과 지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삶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건 많은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를 잊지 말라. 리더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66계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의 상당 숫자의 리더들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뭔가를 성급하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사례로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3년 동안 즉위한 이후에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왕이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된 다음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한테 엄명을 내려놓습니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엄명을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거라고 하는 신하가 장왕에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 오거라는 신하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던 오자서라고 하는 유명한 조상, 아버지라는 얘기도 있고 할아버지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집안 사람입니다. 이거 워낙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제 한판 붙는구나. 이제 임금하고 이제 오구하고 한판 붙게 생겼구나. 초긴장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초나라 조정이. 오거가 장왕을 만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뜻밖에도 대왕. 장왕도 지금 잔뜩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근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선수를 쳐야 되니까. 무슨 일이요? 라고 목소리를 깔고 이제 오거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장왕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한 충고나 직언이 아니라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천 사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3년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 가운데서도 훈련을 제가 계속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훈련 가운데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권하는 가장 핵심적인 훈련은
역사 공부입니다. 좋은 역사책, 그 다음에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선물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경우의 수 아닙니까?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릴 정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할 정도의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했고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때로는 역사가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경과와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의 숫자들을 계속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가했는가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역사책 속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하고 과거에서 있었던 동서양에서 있었던 비슷한 상황에서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가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역사 공부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다 보면 두 번째 어떤 힘이 생기냐 그러면 미래 예견력이 생깁니다. 사마천은 일찍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라고 해서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2100년 전에 이미 통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장황과 오거의 장면은 명장면 중에서도 명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에 있어서 인재가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충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충고의 스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이 거의 90% 가까이가 대놓고 직언하면 좋아하는 리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19은 다 싫어합니다. 인상 쓰고. 그때 어떻게 컵으로 그죠? 돌려가기를 하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3년 동안 놀고 먹는 임금에게 아주 강직한 신하인 오거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는 누구나 다 돌직구를 날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오거가 그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왕도 깜짝 놀라면서 무슨 수수께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거가 대왕 침소 앞에 있는 큰 나무에 3년 전부터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이놈의 새가 어찌 된 일인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안 읽을 자 날비자, 날지도 않고 안 읽을 자 울명자, 울지도 않는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세계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임금한테. 그랬더니 장왕이 알았어, 돌아가시오. 나가는 오거의 뒤통수에 대고 장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면 만약에 한 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일비충천이라고 합니다. 한 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새인 같다. 일명경인이라고 합니다. 일비충천, 일명경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왕도 오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들었고 오거도 장왕의 답을 뒤로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임금이 다른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삼전불원의 유명한 고사입니다. 그 이후로 장왕이 떨치고 일어나서 초나라를 전면 개혁해서 춘추시대 때 초나라를 5패 가운데 5명의 패주 가운데 세 번째 패주가 됩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장왕이 놀고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이며 내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를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러려면은 진지하게 드러내놓고 했다가는 신하들이 위장을 하거나 그죠 위선을 떨거나 자기 정체를 감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게 만든 상태에서 면밀하게 누구하고 일할 것이며 누구를 물리칠 것인가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천은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기다림 속에 녹아있는 리더의 고뇌, 울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현과 단련 그리고 지독한 훈련을 가정하고 리더가 그런 3년을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비불명이고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비필충천입니다.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반드시 찌른다 라고 하는 거죠. 리더의 기다림은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크게 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례를 초나라 장황이라는 사람이 3년 불언이라고 하는 고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입니다. 양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2계명만 하고 우리 윤성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혹독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허하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밑바닥 생활이 길었다는 것,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생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2계명,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를 잊지 말자 라고 하는 2계명을 하고 다음 주에 3계명 공사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계명 공사구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그다음에 뭐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공사구분입니다.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까지 다 끌어들여서 탐욕을 채우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또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구분의 정신을 어떻게 또 그 자세를 어떻게 확실하게 확립시키느냐의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공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표창하고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하는 정신적 또는 실질적 보상이 뒤따를 때 양보도 이루어지고 공익을 앞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풍토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옛날 말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한 지역의 풍속 또는 풍습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가 되면은 사회적 기풍이 됩니다. 전체적 기풍이 얼마나 양호한 기풍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3계명으로 공과 사의 분별은 리더십의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유명한 명언입니다. 선 국가지급 이후 사고야라. 나라에 급한 일이 먼저고 사사로운 감정은 또는 원하는 나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언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성공후사입니다. 옛날에는 경찰서 앞에도 성공후사 쓰여져 있었고 관공서에도 꽤 많이 성공후사라고 하는 네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 성공후사하고 얽힌 이야기는 연파 인상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말단 세금 징수원이었던 조사라는 사람이 조나라의 유력자인 평원군 이 사람이 그 왕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어요. 근데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건지 미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단 세금 징수원인 조사가 평원군의 지배에서 일하고 있는 9명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돈 안 낸 걸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랬더니 평원군이 화가 나가지고 조사를 잡아다가 네가 내
식객들을 또는 내 사람들을 9명씩이나 죽이다니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사가 평원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지금부터 당신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당신은 조나라의 기공자입니다. 그런 당신의 집을 그대로 두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면 법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이 침범을 당하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제후들이 시비를 걸어올 것입니다. 제후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부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나라에 세금을 낸다면 위아래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위아래가 평안해지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조나라는 튼튼해집니다. 당신은 귀한 권력자입니다. 천하인들 어찌 당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뭐 논리 정연하죠, 그죠? 예. 법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나라가 약해집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약해지면은 상대편이 나를 얕보게 되고 결국은 내가 상대편에게 침탈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나라가 없어지면 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오늘날 적용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명문장입니다.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공과 사의 경계선상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인성의 약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그죠? 나의 친인척을 비롯해서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가장 리더십을 기르는 경계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과 자질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판단이나 결정에 사심이나 사욕이 개입되면은 그 악영향은 조직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공사 구분이 안 되면은 우리가 겪었던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 피해도 커집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폐사 입공, 사사로움을 없애고 공익을 앞세워라 라고 하는 폐사 입공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양보합니다. 요수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국의 가장 유토피아 시대의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 요임금하고 순임금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요임금이 민간에서 순을 발탁해가지고 살아 생전에 임금 자리를 물려줍니다. 한 20년 가까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통치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랬더니 요임금의 신하들이 아들 놔두고 왜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단주입니다, 아들이. 내 아들 단주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게 되면 단주 한 사람에게는 이롭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볼 것이고 내가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 하나는 손해를 보겠지만 천하가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 사람이 결코 손해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바천 사기 제일 첫 번째 건에 나오는 오제본기에 나오는 최고의 명언입니다. IBM 창업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뭐가 사실인지를 말하는 반항적이고 고집센 거의 참을 수 없는 타입의 사람들을 항상 고대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우리에게 이들을 참아낼 인내가 있다면 그 기업에 한계란 없다. 직언하는 사람을 옆에다 둔다는 것, 이거 대단히 행운입니다. 근데 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깊게 배어있는 동양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언한다는 거, 돌직구 날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리더가 끊임없이 그런 직언을 스스로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길을 열어놓고
한쪽 말만 듣지 않고 겸청하는 거죠. 두루두루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면은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언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을 장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네 번째, 태사는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나라 서예가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태산불량 토양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또 뒤따라 나오는 백구를 이루고 있는 명언은 하에 불택 세류라고 합니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원전 237년에 진나라,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중원에 있는 한나라에서 보낸 수리 전문가, 수리사업 전문가, 쉽게 얘기하면 댐 건설하는 거, 수로 건설하는 전문가인 정국이라는 사람이 간첩이다. 사실은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키려고 한나라에서 일부러 파견한 간첩이다라고 하는 전국 간첩 사건이 터집니다. 실제로는 진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전국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일부러 간첩이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진나라는 옛날부터 기원전 7세기부터 사불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 인재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2600년 전에 이런 인재 정책을 썼습니다. 진나라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이런 외국의 인재들, 신분하고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그대로 스카우트하는 인재 정책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록에 남아있는 25명의 진나라의 승상제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제도가 생겨난 이래로 25명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명의 국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17명이 외국인. 한 명만 진나라 사람이고 나머지 7명은 국적이 안 나옵니다. 국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진나라는 승상제도를 만들면서부터 아예 국무총리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정말 전례가 없는 뛰어난 인재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술자고 전문가고 하니까 데려다가 진나라에 댐도 건설하고 수로도 열고 이 전국이 건설한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250년 넘어 전에 지금도 섬서성 함양 쪽에 가면은 전국거라고 해서 거자는 수로라는 뜻입니다. 전국이 뚫어놓은 수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때 진왕정, 진왕정은 누구냐 그러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진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출신의 인재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하는 축객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초나라 출신으로 진나라에 와가지고 외국 출신으로 이제 벼슬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사가, 출세 좀 해보려고 했던 이사가 다 내쫓아라 하니까 자기도 내쫓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글을 올립니다. 진왕에게, 진시황에게 훗날. 그게 간축객서라는 겁니다. 축객령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사가 얘기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진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오래전에 진나라 목공이라는 분이 네 선조가 사불문 네 가지를 국적, 신분, 나이, 그 다음에 뭐 민족을 따지지 않는 이 사불문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해진 거다 진나라가.
그러면서 비유를 한 겁니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높은 것이며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질 위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넓고 깊은 것입니다. 이 인재를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사불문에다가 하나만 더하면은 완벽한 인재 정책이 됩니다. 뭘까요? 남녀. 예, 남녀만 차별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인재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사가 간축객수를 올리는 기록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 리더십의 완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올바르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느냐 못하느냐로서 저는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인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난 앞뒤 가리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인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염치를 무릅쓰고 아부하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겠다. 유명한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뒤는 뭐라고요?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질기를 가리지 않는다.